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역 인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뭐냐? 문법은 우리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외우고 내일 뭐가 된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한국 사람이야. 대충 공부해도 국어 정도야 하다가 지역 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특히나가 중요하다 하는 걸 위주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리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원리 학습이 뭐죠? 이제 따라와 보시면 압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핵심 이론 총정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첫 번째, 언어 정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언어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나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언어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하나의 기호이며 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봅시다. 자, 이렇게 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하나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용도 있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럼 형식은 뭐라고? 우리는 꽃이라는 글자 형식을 갖고 있죠. 그럼 내용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특별한 날에게 누구를 선물 줄 때 기뻐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꽃이라는 언어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된다?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일반성이죠. 별표가 쳐져 있네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는 크게 7가지죠.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뭘 통해서 PPT를 통해서 칠판을 통해서 첨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호성, 사회성, 자의성, 추상성 정도는 꼭 기억해 둬야 된다. 내가 출제자라면 요 4개 중에 하나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가 기사, 자, 추. 요거는 알아둬야 된다. 그럼 기호성이란 건 뭐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호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이거죠. 하나의 무엇으로? 언어는 내용을 가지고 무엇으로? 언어라는 형식으로 표기를 해준다. 그러면 형식은 기호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가 심한 문제로 나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건물에 가면 요런 것들이 있죠. 여기 남자 그림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치마 이렇게 돼서 여자 그림도 이렇게 돼 있죠.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건물이 1층이든 2층이든 칸칸이 가면은 위에 조그맣게 걸려져 있죠. 뭘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 기호죠. 이런 것도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성은, 자, 우리는 사회성을 가기 전에 무엇부터? 자의성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의성은 우연히 나라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미쿡이라는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플라워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꽃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자기 나라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 게 다르더라. 그게 바로 자의성이더라. 그러면 이런 언어 사이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필연성이 있다라면 우리나라도 꽃, 미국도 꽃, 일본도 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의성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뭐죠? 분필이죠. 그런데 분필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할까? 분필? 아니죠. 초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분필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무슨 색이죠? 흰색 분필이죠. 그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자? 분필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모두 다가 뭐 해야 된다? 분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성은
말을 하는 언중의 약속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분필인데 난 싫어. 난 분필이 싫어. 난 이거를 백인이라고 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야, 하얀 분필을 한 박스만 갖고 오려면 백인을 100명 갖고 오겠죠. 나야 땡큐인데 그러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은 언중의 약속이고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러면 역사성은 뭐죠? 이거는 불가역성인데 얘는 가역성이죠.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선생님 안 변한다면서요? 그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 생기게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전에 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매 아시나요? 지금 아마 매를 알고 있으면 이거 한 300년 산 사람이죠. 매는 지금의 뭐가 된 거죠? 산. 그러니까 매라는 말은 사라져 버리고 뭘 사용하더라 이제 사람들은? 산. 그렇죠. 가람. 지금 보면서 가람이란 말 쓰는 사람 있나요? 이건 거의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이죠. 그럼 몇백 년을 살아버리는 거죠. 가람이란 건 지금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강이라고 쓰는 거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쓰는 말이 있고 의미가 변하는 말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그럼 의미가 변하는 게 뭐죠? 어여쁘다. 가엽다. 원래는 어여쁘다가 가엽다란 뜻이죠. 근데 지금 어여쁘다가 뭐죠? 예쁘다. 아이고 이쁜 놈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어가 뭐가 되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이 언어는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자, 분절성이란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턱이 어디죠? 난 이렇게 물어볼까요? 턱이 어딜까요? 이거 보는 그 수험생들 따라해봐야 돼요. 턱이 어디예요? 턱 여기? 자 근데 턱 돌아간단 말 들어봤죠? 맞으면 턱 돌아가죠? 딱 맞으면 턱만 쏙 돌아가나요? 아니죠. 뺨은 어디예요? 보통 뺨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럴 거예요. 뺨 맞았다는 그럼 여기 맞으면은 뭐예요? 턱 맞은 거예요? 뺨 맞은 거예요? 불분명하죠.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마가 어딜까요? 보통 이마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눈썹부터 시작해서 머리털이 있는 데까지요. 그러면 이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마가 어떻게 뒤까지 가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속적인 세계를 어떻게 된다? 원래는 불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연속적인 것으로 뭐한다? 끊었다. 어떻게? 임의적으로 끊어 사용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은 단어라든가 문장을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 철수가 점심을 먹었다. 그렇게 새로운 단어 또는 기존에 있는 단어를 새로 편집해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언어의 개방성입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개나리, 진달래, 장미 이것들은 뭐죠? 개나리 사와라면 개나리 사올 수 있죠. 진달래 사와라면 진달래 사올 수 있죠. 장미 사와라면 장미 사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 구체적인 것들이 합해서 총칭해서 말하는 게 뭐죠? 바로 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꽃은 실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요? 꽃 있잖아요. 꽃집.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심하러 나오면 저는 이걸 내고 싶어요. 보세요. 꽃을 사와라라고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정확히 꽃을 사올 수 있을까요? 꽃은 사오지만 개나리, 진달래, 장미 중에 뭘 사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개나리 사와라면 개나리 사오겠죠. 장미 사와라면 장미 사오겠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은 총칭어로 추상적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일반성까지 끝내놨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언어의 기능, 체계,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능 체계는 책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자, 표현의 기능, 가마의 기능 별표 치시고요.
별표 치는 거는 나올만 합니다. 가마의 기능 중에서도 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밑줄 칩시다. 이 부분 특정한 행동을 하는 기능, 특정 행동하도록 하는 기능, 거기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별표. 친교적 기능에서는 단순히 친교 사교만을 위주로 씀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 표출의 기능 별표 칩시다. 거기에다가 밑줄은 감정만 표출, 언어 자체의 본능적 기능 밑줄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언어의 기능 중에는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가마의 기능,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보통 가마의 기능에는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 그 분필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분필 주세요. 분필. 자,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죠. 그럼 이건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직접인 거죠. 직접 갖고 오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네, 더운 날 딱 에어컨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더워. 덥지 않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뭐 하란 뜻이죠? 가서 에어컨을 틀어 달란 뜻이죠.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돌려 말했으니까 뭐가 된다? 간접 기능에 해당한다. 되셨죠?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로 친교적 기능, 친교, 사교만을 위주로. 자, 이거만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하죠? 그냥 안부 인사 많이 전하죠. 오늘 날씨가 좋아요. 친교 기능에서는 날씨 좋은 날씨인데 다 알잖아요. 근데 가면서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게 바로 친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와가지고 오늘 날씨 좋죠? 날씨 보면 모르니?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보통 친교의 기능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위주로 해서 뭐가 된다? 상황이나 그 장면에 따라서 좀 친하기 위해서 하는 말. 보통 이제 지나갈 때 오늘 뭐 점심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 몰라? 요즘에 굶는 사람 있어?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친교의 기능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표출 기능이죠. 감정만 표출하는 것. 즉 언어 자체의 본능적 기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면 어떤 말을 하죠? 넘어졌을 때 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딱 넘어지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밀었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생각해보니 아프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들떨어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뒤에서 누가 딱 놀랬을 때 엄마! 놀래거나 아니면 멋진 해가 떠오르면 우와 하거나 아니면 진짜 괜찮은 이성 친구가 딱 지나가면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표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에서 골 넣으면 뭐하죠? 하고 외치죠. 그것도 역시 표출적 기능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정의, 언어의 일반성, 언어의 기능, 체계, 구조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지금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가마적 기능이란 것은 지령적 기능이죠. 뭐 하는 거죠?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 이해됐죠? 야, 학교가 뭐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간접 지령은 표, 광고, 선거연설, 법률. 표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러면 담배 버리려다가 난 깨끗해야 돼. 하면서 안 버릴 수 있죠. 세 번째 친교적 기능. 단순히 친교, 사교만을 위주로 한다라는 것. 맑은 하늘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친해보려고. 됐죠? 그 다음에 표출적 기능. 요것도 좀 별표를 쳐야 됐던 거죠. 감정만 표출하는 것. 언어 자체의 본능적 기능. 넘어졌을 때 아이고, 골랐을 때 아싸. 야구 홈런 치면 우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표출적 기능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기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성질. 자, 언어의 성질입니다. 소리와 의미 사이에 소리와 의미죠. 즉 형식과 내용이죠. 이걸 합쳐야 뭐가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그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형돼서 나온다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언어의 성질로 적절한 것. 뭐가 나와야 된다? 소리와 의미가 나와야 되고 형식과 내용이란 단어가 둘 다 나와야 정답이 된다라는 거. 넌 너무 참 친절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봅시다. 어떤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다? 자의성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코를 코라하고 가슴을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 결합이다. 우연적 결합이다.
코를 가슴이라고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고 가슴을 코나 엉덩이라고 해서도 안 될 이유가 없다. 뭐 때문이다? 자의성에 의한 거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 사회성을 갖는다. 근데 사회성은 뭐한다?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이게 뭐다? 역사성이다. 다 공부됐죠? 자, 두 번째, 다음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언어의 기능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철수로구나. 학교 갔다 오니? 그냥 뭐 하는 거죠? 친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능이다? 친교적 기능이다. 뭐 이런 건 그냥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국어의 이해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따분하게 하지 맙시다. 즐겁게 수업하자고요. 어차피 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수업하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 거죠. 자, 국어의 이해 보면 국어의 정의, 국어의 정의는 국어는 한민족이 국가를 배경으로 하여 사용하는 무슨 언어다? 개별 언어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를 쓰는 거고 한국은 우리말을 쓰는 거고 일본인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랑을 쓰고 뭐 중국은 한자를 쓰겠죠. 그래서 개별 언어이며 국민교육상 표준어로 삼는 언어이다. 표준어 개념은 알죠.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어디에서 서울 사람들의 뭐 계층, 중간 계층, 배운 사람들의 계층에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통사상의 특징에서 시험에 나올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문장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순으로 배열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무엇과 다르다? 영어의 어순과 다르죠. 영어는 목적어, 서술어 이게 아니라 서술어, 목적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한국말은 뭐 해봐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런 말 하죠. 철수하고 영희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철수가 어느 날 가서 영희한테 영희야 난 너랑 사귈 수가 없어.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서 너를 너무 반대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슬퍼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절대 반대해서 너를 도저히 사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러다가 싸대기 맞는 거죠. 왜? 서술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이 안 끝나는 겁니다. 자, 수식어는 관용어, 부사어는 피수식어, 체언, 용언 앞에 놓인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법 파트에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한번 밑줄 쳐놓읍시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접사가 발달되어 파생어가 많다. 접사란 것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역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섯 번째,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문법은 주어도 생략이 되고 뭐도 생략된다? 조사도 생략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어미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술어만큼은 뭐가 될 수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왜? 말이 안 끝나니까. 요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심화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수, 복수 및 시제 표시가 불분명하다. 왜냐면 영어는 복수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남녀의 성구별이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왜 남녀가 성구별이 없어요? 쟤는 남성이고요. 나는 여성이 미안해요. 난 남성이죠. 저는 남성이고요. 쟤는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구별이란 건 뭐냐면 언어에서 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뭐 독일에서는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따로 있고 쓰이는 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성의 언어라고 해서 뭐 해를 여성의 언어, 달을 남성의 언어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은 구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다고 관사, 관계, 대명사가 없다. 뭐 이건 알죠. 이건 영어에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위주로 좀 잘 보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에는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나올 거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어휘상의 특징이니까 일단은 한자가 매우 많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옛날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 차용이 있었죠. 언제부터? 신라시대부터. 그리고 고려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심하게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는 한 8만 개 이상의 한자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면 고려시대에는 과거가 있다 보니까 뭐가 없었죠? 한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자, 자음이나 모음을 바꿈으로써 어감을 달리하는 음성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 봅시다. 졸졸 물이 흐르는 거랑 줄줄 물이 흐르는 거랑 뭐만 바꿨죠 지금? 모음만 바꿨죠. 근데 졸졸 흐르면 물이 조그맣게 좀 졸졸졸 흐르는 느낌이고 줄줄이면 많이 흐르는 느낌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감을 달리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어감이죠? 작고 예쁜 어감이라면 여기는 좀 많죠. 우리 좀 들어온 얘기인데 오줌을 졸졸 싸면 애기 느낌이죠. 줄줄 싸면 어떤 거죠? 술 먹은 아저씨 느낌이죠.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가 풍부하다. 알죠? 철수가, 철수를, 철수도, 철수만. 많이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먹다에다가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라, 먹어서, 먹자. 다 되죠. 먹느냐. 그럼 풍부하다. 그 다음에 존경어가 발달되고 감각어가 풍부하다. 이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존경어라는 건 높임법이죠. 왜 그러냐면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 쭉 있다 보니까 반말하기가 어렵죠. 그 속에서 높임말을 쓰다 보니까 존칭어, 높임법, 높임말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유교 사회와 대가족 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헤이 파더 막 이러죠.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헤이 아버지 한번 일해 보세요. 아마 관을 짜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감각어. 자, 영어는 노란색이 옐로 하나죠. 빨간색은 뭐죠? 레드 이런 개념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봅시다. 노란색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노랗다, 센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쭈쭈하다, 노르스름하다. 이해되죠? 보세요. 센 노랗다 이해돼요,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진짜 노란 거예요. 근데 누리끼리 하면 노란데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이런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의문상의 특징은 처음으로 별표가 2개 나왔어요. 그만큼 이게 뭐가 된다?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문법에서는 이건 수능도 그렇고 고등학교 내신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 인재도 그렇고 다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2개씩이나 제가 해드렸죠. 자, 봅시다.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죠. 형태상 교차거, 부차거, 첨가에 속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모음 조화 현상.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다시 배웁니다. 두음 법칙 이것도 배웁니다. 됐죠? 자음은 19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를 포함하여 자음은 없어도 음절이 이루어지나 모음은 반드시 이거를 봅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학생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봅시다. 자음은 뭐죠? 자음이랑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요, 띵띵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자음이 없는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철에서는 어떻게 되죠? 치읓, 리을이 되죠. 우리 이런 걸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수는 시옷, 수니까 시옷과 우가 있는 거죠. 얘는 초성과 중성입니다. 우리 선생님 여기가 없다고? 아니죠.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아버지. 그렇죠. 뭐가 없어도 여기 이게 없어도 뭐가 된다? 아버지라고 읽는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초성에는 반드시 자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이 없는 글씨도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요 이응은 있잖아요. 이거는 자음이 아니죠. 그냥 얘 하나만 쓰기 애매하니까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여놓은 거죠. 읽어봅시다. 오빠 됐죠. 그런데 얘만 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이응을 붙여놓은 거죠. 이건 자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뭐가 되는 얘는 자음입니다. 종성이 들어오는 건 자음이 맞는데 초성에는 자음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모음 없이는 절대 안 되죠. 해봅시다. 뭐야 얘? 이거 읽은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음은 없어도 음절이 이루어지지만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거 단독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음절 끝에 있는 자음은 7개다. 7종성 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 중화, 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뒤에서 문법 파트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의해서 세 갈래의 대립을 이룬다. 이거는 뭐냐면 자음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음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R과 L의 구분이 없다. 그 다음에 리을은 R에 가깝고 종성 L은 L에 가깝다. 이거는 뭐에서? 외래어 표기법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좀 모아놓긴 했지만 사실은 각각 하나씩 출제가 다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가면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자, 기출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한국어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한국어는 첨가어이다. 맞나요? 맞죠? 접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맞죠? 접사, 접두사, 접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앞에 와서 뜻을 제한하는 건 접두사, 뒤에 와서 뜻을 제한하는 건 접미사. 이런 건 뭐에 해당한다? 접사는 파생어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분명히 파생어라는 거 잠깐 나왔었습니다. 즉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이것도 나왔죠. 어미는 용언입니다. 용언은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먹다가 있으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등등등등. 그러니까 첨가어이므로 첨가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어미는 이제 알겠어요. 첨가되는 거. 근데 접사는 승질이 급한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내가 오친절해요. 진짜 친절하게 한번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뭐가 있죠?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첫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독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됐죠? 그럼 사랑인데 첫, 마지막, 중독된, 뭐가 들어간 거죠? 접두사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어에는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어가 몇 개 이상이 나온다?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주어 하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험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국을 먹었다.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우리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철수는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뭐 생략이 가능하다? 주어,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어미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인데 주어가 뭐죠? 철수. 밥을 먹고 누가 밥을 먹은 거죠? 누가 국을 먹었죠? 철수. 누가 반찬을 먹었죠? 철수. 그러면 얘는 뭐가 생략이 된 거다? 주어가 생략이 됐다. 왜? 행위를 한 주체가 모두 같은 대상이니까 대상이 같을 때는 여러 번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땐 생략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넘어와 보면 한국어에는 주어가 잇따라 나타나는 문장이 가능하다. 주어가 잇따라 나타난 거죠. 근데 단지 뭐 한 거죠? 생략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never!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변형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뭐가 된다? 주어 생략이 가능하다. 대박! 됐죠? 세 번째 맞죠? 한국어에서 관용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온다. 관용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온다. 관용어는 뭘 꾸며주는 거죠? 체언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품사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집이 있어. 어떤 집이 있다 그럴까요? 큰 집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체언은 집이죠. 명사면서 체언이죠. 그러면 집을 꾸며주는 게 뭐죠? 큰이 꾸며주고 있죠. 큰은 뭐가 되는 거죠?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어. 그러면 봐봐. 있다 집이 아니죠. 큰 있다 아니죠. 큰은 반드시 뭘 꾸며진다? 집이 꾸며주는 거죠. 또 하나. 예쁜 돼지 그랬어요. 그럼 돼지는 분명히 체언이죠. 예쁜 돼지가 있다.
예쁜이 있단가요? 예쁜이 이따를 꾸며주나요? 아니죠. 예쁜이 돼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돼지는 체언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항상 앞에 와서 돼지를 꾸며주는 관형 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한국어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에헤이, 활용은요. 이거는 뒤에서 이것도 별표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활용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용언에서만 한다. 활용이란 건 용언은 결국 뭐다?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하는 거다. 다른 것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활용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용언에서 활용해서 이거를 어감과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것도 역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뒤에 자세히 배울 것들이 이미 기출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핵심적인 거, 별표 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반드시 잘 체크해 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다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